이쪽에 있는 예제 몇 개만 풀어보고 우리 퀴즈 14쪽 관성법칙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통합과 생각하시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3번과 4번 자, 힘의 합성 문제입니다. 자, 3번처럼 힘들이 나란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는 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평행사변형법으로 이것들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나와 있는 120도일 때 자, 이렇게 힘들을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평행사변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 여기서 만들어준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 지금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한 각도가 60도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여기 있는 힘의 크기가 모두 똑같아요. F를 구할 수 있다.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 나와 있는 이렇게 수직인 경우 자, 수직인 경우도 역시 똑같이 평행사변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서 대각선을 구해주게 되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삼각비를 이용해서 크기가 루트 2f가 나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예만 보고도 우리는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사익각이 작을수록 자, 같은 힘을 합성했을 때의 알짜 힘의 크기가 어떻다? 네, 크다라는 사실을 위에 있는 예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만 할 줄 알면 돼요. 서로 수직일 때 서로 수직인 경우에 합성만 해줄 수 있으면 충분하니까 자, 이거 이용한 크기 구하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있죠. 두 번째 문장에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등속도 운동 무슨 뜻이라고? 알짜 힘이 0이다. 그지? 그러면 이 물체에 지금 어떻게 힘이 작용하고 있냐면 자, 오른쪽으로 F1, 왼쪽으로 F2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쓴 다음에 둘을 더하면 된다고 했지? 자, F1 빼기 F2는 자,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알짜임이 0이다. 자, 이 값이 0. 즉, F1과 F2의 크기가 어떻구나?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기억의 크기는 F1이 F2보다 크다. 자, 두 힘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선상에 있다. 자, 알짜 힘은 현재 몇이 나왔기 때문에 0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디귿의 방향이 F1 방향이라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5번과 6번. 자, 이렇게 물체가 가만히 놓여져 있을 때 이 물체의 작용의 힘들을 찾고 자, 그것들의 크기 관계를 구하는 문제. 근데 제가 아까 냈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6번 문제 보시면은 제가 A와 B라고 써놨던 게 뭐라고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과와 책으로만 바뀌어 있는 거죠. 자, 물체의 질량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물체들이 서로 접촉해 있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힘들의 관계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사과 무슨 힘을 받고 있다고?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 자, 또 뭘 받고 있니? 위쪽으로 책이 사과를 밀어내는 힘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물체가 책밖에 없는 사과는 중력과 밀어내는 두 개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자, 가운데 있는 책은 어떠니? 자, 일단 아래쪽으로 중력 대문자 mg가 작용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사과가 책을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바닥, 이거는 탁자네요. 탁자가 책을 밀어내는 힘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 있는 사과와 책 둘 다 정지 상태, 평형 상태니까 힘들의 총합이 0이 되겠죠. 자, 아까처럼 크기가 같다고 써도 되고 나는 위쪽을 플러스로 둘 거야. 아래를 마이너스로 둘 거야.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가지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과에 대해서는 책이 사과를 밀어내는 빼기 mg가 0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밑에 있는 책에 대해서는 탁자가 책을 밀어내는 힘 빼기 사과가 책을 밀어내는 힘 빼기 대문자 mg가 0이다.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크기가 같은 힘이 눈에 보여야 돼. 뭐랑 뭐가 힘이 크기가 똑같니? 책이 사과를 밀어내는 힘이랑 사과가 책을 밀어내는 힘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 크기가 mg니까 얘도 뭐로 바꿀 수 있다? mg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탁자가 책을 밀어내는 힘은 뭐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까? 자, 대부분의 문제들은 뭘 물어본다 이러놓고서는 책이 탁자를 누르는 힘을 물어본다. 몇이다? 뭐다? 책이 탁자를 누르는 힘. 묘. 그치?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 책이 탁자를 누른다고? 그거 중력 아니야? 책의 중력 mg지.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죠? 하지만 책이 탁자를 누르는 힘, 탁자가 책을 누르는 힘,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위에 건 크기가 똑같아야 되지? 답은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철저하게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규칙으로만 문제 풀었죠. 그래서 물리학의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규칙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부족한 추측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운 좋게 어쩌다가 맞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항상 정해진 방법으로, 처음엔 좀 느리더라도 정해진 정의대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익숙해지면 조금씩 풀이 과정을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규칙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죠. 제발 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넘어가셔서 자, 이번 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이번 파트로 들어오게 된, 원래 물리학 2에 있었던 파트가 18쪽부터 나옵니다. 여기 왼쪽은 지우고, 자, 우리가 방금 어떤 물체가 힘의 평형이 일어나게 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거나 혹은 정지해 있을 수 있다. 힘의 평형은 이제 운동의 평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쭉한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의 힘을 줍니다. 자, 두 힘은 같은 물체에 작용하고 있고, 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무슨 평형? 힘의 평형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때문에 이 물체는 일단 이 자리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나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 물체가 정지해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물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힘의 평형만으로는 자, 물체가 완전히 정지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만 나와 있는 위에 있는 예로만 봐도 힘의 평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물체가 완전히 정지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보여줬죠? 자, 정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 말고 딴 게 필요하다는 거. 자, 과학에서 이렇게 물체가 똑바로 움직이는 거,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위로 간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병진 운동이라고 불러요. 병진 운동. 힘의 평형은 무슨 운동의 평형을 일으키는 거야? 이 병진 운동의 평형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물체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은 이 힘의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물리량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지? 자, 바로 회전 운동의 정지, 회전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물리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것이 바로 뭐다?
돌림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림힘보다는 이 표현이 좀 더 익숙하죠? 자, 토크라고 부르는 물리량이 등장하는 거예요. 차 좋아하는 사람 없냐? 나도 차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나 아직도 차가 없거든요. 차에 별 관심이 없어요. 차 좋아하는 사람들 슈퍼카 같은 거 보면은 엔진 토크 이런 게 이제 차 스펙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토크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엔진이 바퀴를 얼마나 빨리 돌릴 수 있는, 얼마나 강하게 돌릴 수 있느냐 그 힘이. 당연히 이 힘이 크면 클수록 바닥을 더 빨리 박차할 수 있을 거고 그만큼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어떤 회전 운동의 크기,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물리량을 표시하는 게 바로 뭐다? 돌림힘이라고 하는 표시. 돌림힘을 주변에서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는 물체가 바로 여러분들 문이에요. 여다지문, 미다지문 말고 여다지문. 그죠?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문이 있으면 자, 문에 경첩이 있고 이 경첩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이 돌아가지, 그렇지? 요거 자체가 뭐야? 이게 바로 회전이에요. 이 회전 운동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일단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문의 경첩이야, 그렇지? 문의 경첩 움직이지 않잖아. 이렇게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 한 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회전축이라고 부르요. 축이라고 부르요. 자, 그래서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얘가 돌아가게 돼. 자, 여러분들 문 알고 있겠지만 문을 열 때, 닫을 때. 자, 이렇게 방향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원래 실제 운동 회전은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는 자, 이렇게 2가지만 다룰 거야. 근데 우리가 회전하는 물체를 문만 다루진 않을 거잖아, 그지? 때문에 열리는 방향, 닫히는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평면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지. 바로 뭐다? 네, 아니죠. 말로 표현해서. 그렇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2개죠.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 왼쪽 밖에 방향이 없을 때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썼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겠어? 반시계와 시계를 부호로 표시할 수 있겠지. 원래 수학적으로는 뭐가 좀 더 정확하냐면 반시계가 플러스 시계가 마이너스인 게 좀 더 정확해요. 원래 여러분들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2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만 정확하게 지키면 된다. 시계와 반시계가 부호가 반대다만 지키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방향 따졌고요. 그러면 자연 속의 돌림힘은 역시 힘과 마찬가지로 벡터구나. 그죠? 방향이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크기입니다. 자, 크기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런 삐꾸짓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을 열 때 회전축을 밀어본 적 있습니까? 경첩을? 그런지 안 하죠, 그죠? 당연히 뭘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열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문 손잡이를 문 중간에 다는 경우 있나요? 안 달죠, 그죠? 미관상 안 좋기도 하겠지만 일단 문을 여는 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잡이, 우리가 밀고 당길 수 있는 손잡이는 문 끝에 다는 게 좋죠. 왜? 방금 봤던 것처럼 회전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같은 힘을 줬을 때 내가 드는 힘이 더 그러니까 회전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떨수록 더 좋다? 회전이 더 커진다? 멀수록, 회전축에서 멀수록 그 힘의 크기가, 회전의 크기가 커진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힘이 작용한 지점 우리가 뭐라 불렀어? 작용점이라 불렀지. 자, 이 작용점과 회전축까지의 거리, 좀 더 정확하게는 원래는 변이긴 한데 거리라고 해도 돼요. 거리.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회전의 팔 혹은 그냥 팔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의 길이가 중요하다. 자, 이걸 팔이라고 합니다. 팔, 암. 이제 영어 표현으로 암이라고 부르거든요. 알겠죠? 자, 이 팔의 길이가 어떨수록 길수록 당연히 회전의 크기가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당연히 내가 주고 있는 힘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회전도 커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돌림힘의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돌림을 기울었을 때는 자, 이렇게 타우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써요. 타우, 읽을 때 타우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이 타우는 자,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뭐랑 뭐? 팔의 길이와 회전을 일으키는 힘의 크기를 곱한 거. 자, 팔의 길이를 주로 R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힘의 크기를 F라고 쓰죠. 우리는 타우를 RF라고 쓸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역시 이런 짓 잘 안 하겠지만, 자,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한번 이렇게 밀어보는 거죠. 문 방향으로. 그죠? 자, 문이 움직이나요?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그죠? 내가 같은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잡이를 당길 때랑 자, 문 방향을 줄 때 전혀 회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뭐가 중요하다? 힘과 팔이 이루는 각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뭐에 가까울수록 회전의 크기가 커질까? 수직에 가까울수록. 자, 나란해질수록 회전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 나란하다. 0도 180도라는 뜻이죠. 0도 180도에 가까울수록 작아지고 90도에 갈수록 커지는가? 그렇죠? 사인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림의 식을 정의할 때는 자, 이렇게 RF 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타, 당연히 이 세타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팔의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힘이 거기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가지고 있을 때, 자, 팔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때 힘과 이루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경우예요. 이 문제에서 이 세타를 다른 값을 줬다면 여러분들이 사인 세타를 안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각도가 나올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그냥 고지고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각도의 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팔과 힘이 뭐에 가까울수록 그렇죠. 수직 관계에 가까울수록 돌림의 크기는 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사인 세타의 의미였지. 그러면 문제에서 설령 다른 값을 세타로 준다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수직과 관련된 값이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로 구해야 돼. 아니면 90도에서 얘를 빼가지고 내가 세타를 구해야 돼. 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식을 문제에 따라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 정도의 여러분들이 접근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어떤 물체에게 여러 개의 돌림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 돌림들의 총합을 구할 수 있겠죠. 역시 자, 돌림의 합성이라고 부르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이런 막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오른쪽 끝에서 아래쪽으로 50N의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 막대의 3분의 2 지점에서 40N의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요 길이 2m고 요 길이 3m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물체의 돌림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물체가 어떻게 회전할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회전축의 위치를 먼저 잡습니다. 자, 방금 제가 회전축 알려줬죠? 회전축이 주어지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예요. 자, 제가 왼쪽 끝이 회전축으로 했거든요. 왼쪽을 회전축으로 잡고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면 됩니까? 팔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팔의 길이는 각 힘에 대해서 어디까지? 제용점까지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지? 즉, 첫 번째 50N의 팔의 길이 3m, 40N의 팔의 길이 2m. 자, 그 다음 판단해야 할 건 뭐예요? 바로 돌림인 토크의 방향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가지고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을 가지고 돌림의 방향을 따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회전축이 왼쪽일 때 아래쪽 방향의 힘을 이 막대를 어디로 회전시키겠어?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겠지. 나는 시계를 마이너스로 볼 거고 자연스럽게 40N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돌림을 만들게 되겠죠?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돌림의 총합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위에 있는 50N. 자, 50N은 방향이 마이너스였고요. 크기는 3m에다가 50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40N은 2에다가 40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둘을 더하면 됩니다. 자, 남는 값이 마이너스 70이지. 그럼 우리는 이 막대가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함을 것이다. 70이라고 하는 이 돌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의 회전의 크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단위는 자, 힘과 길이를 곱했잖아. 뉴턴 미터인데 특별히 얘를 바꾸는 다른 단위가 존재하진 않아. 그래서 뉴턴 미터를 그대로 돌림의 단위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온 최종 결과를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알짜 돌림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 자, 우리 지금까지 앞에 있는 힘의 합성을 다룰 때는 물체에게 힘이 작용한다 라고 그냥 설명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앞에 있는 힘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이 물체들을 뭘로 본 거냐면 하나의 점으로 봤었지. 어차피 물체가 점이니까, 그지? 물체에게 작용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지 알아.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부터 뭐가 중요해? 그 물체 안에서 힘이 어디에 존재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치? 작용점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중력이란 놈은 자, 왜 생기는 놈이냐면 질량 때문에 생기는 놈이야. 그러면 자, 이런 길다란 물체의 질량 어디 있니? 이 길다란 물체의 질량 당연히 어디 있어? 그렇지. 각 점에 다 있어. 모든 점에 있어. 그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점들에 전부 다 질량이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중력이 전부 다 존재를 하고 있어. 당연히 우리가 얘를 계산식에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 없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없이 많은 질량들을 단 한 점으로 묶어서 사용하자라는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물체의 모든 질량을 어디에 모은 거야? 한 점에. 그러면 당연히 중력도 어디에 작용하겠어? 이 점에 작용하게 되겠지, 그지? 바로 이렇게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점.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질량 중심 또는 자, 무게 중심이라고 부를 거야. 자, 너희 중학교 수학 시간에 삼각형의 오심 배운 적 있니? 기억나니? 그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 무게중심이었지, 그지? 무게중심 어떻게 찾았니? 진짜? 아, 좌표로 했구나. 자, 무게중심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너희 주변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책이든 노트북이든 무게중심 찾는 건 가장 쉬운 방법. 응? 어떻게 하면 돼? 중선? 너희 노트북에다가 중선 그어가지고 무게중심 찾을 거야? 프린트에다가 중선 그어서 찾을 거야? 야, 너희 요거 페트병이 무게중심 찾아봐야 하고 너희한테 문제 걸렸어. 그럼 너희 중선 찾아가지고 그어서 찾을 거야? 무게중심? 어떻게 할 거야?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무게중심은 모든 물체, 이 물체의 질량이 모이는 점이야. 그치? 여기에만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에만 중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중력에 대해서 어떻게만 해주냐? 반대 방향 힘만 주면 이 물체는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 그치? 힘의 평형 상태에. 그치? 정확한 좌표를 말할 수 없겠지만 임의의 물체의 무게중심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손가락으로 맞춰 보는 거지. 그치? 미세하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물체가 균형을 이루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지. 그러면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이다. 그치? 자, 왜 그렇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 물체의 모든 질량이 이 점에 모여있기 때문에.
오직 이 점에만 뭐가 작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 무게중심을 구하는 수학적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 물리학은 절대로 이렇게 어려운 수학적 방법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자, 대신 이런 말로 대체를 한다. 어떤 말로? 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물체들은 밀도가 균일해. 모든 곳에 질량이 골고루 퍼져 있어. 거기에 모양조차도 어떻게 돼 있어? 막대나 정사각형, 직사각형처럼 대칭 모양을 갖고 있어. 그지? 그럼 우리가 수학적 방법을 쓰든 손가락으로 받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무조건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 물체의 정중앙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 완전히 균일하니까 그 질량의 정중앙점에 질량이 모여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완전히 대칭으로 생긴 지점 무조건 무게중심 어디야? 가운데잖아. 그치? 그치? 자, 이렇게 이 물체의 중점이 무게중심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우리 요거만 쓸 거야. 자, 이제 너희들은 물체가 나왔어. 근데 이 물체가 문제가 돌림이 문제네. 자, 돌림이 문제라는 얘기는 물체가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어. 크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힘이 뭐야? 무조건 중력이지. 그지? 그러면 이 중력이 어디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 중앙에 작용하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고 문제를 푸면 돼.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내가 아까 여기로 돌아올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힘의 평형만으로는 물체가 정지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 그지? 왜냐면 뭘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전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회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배웠지? 돌림을 배웠어. 그러면 이 두 개를 모두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물체가 병진 운동도 안 하고 회전 운동도 안 할 테니 확실하게 뭐 하고 있다? 물체가 멈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그지? 자, 우리는 이제부터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자, 뭘 따져줘야 된다? 그 물체의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따져줘야 된다. 자, 이렇게 물체가 병진 운동도 하지 않고 회전 운동도 하지 않는 상태를 운동의 완전한 평형, 무슨 평형?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자, 예전 교육과정에서 이 단원의 핵심 문제 유형은 바로 요거. 자, 어떤 물체가 완전히 정지해서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어. 자, 관련된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여기 무슨 식을 세우는 거야? 자, 힘과 돌림을 찾아서 자, 이 값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힘 또는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 등의 위치를 구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프린트에 28쪽에 8번 문제입니다. 28쪽에 8번 문제. 자, 28쪽의 8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막대가 선반이 멈춰 있습니다. 무슨 상태다? 역학적 평형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가 쉬운 이유 바로 우리에게 뭘 알려줬다? 회전축이 어딘지를 알려줬습니다. 문제에서 회전축이 어디라고 알려줬죠? 5라고 알려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 방금 얘기했었던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 그리고 그로 인한 돌림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이 문제 8번 문제 한번 지금 해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문제에서 존재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들을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물체가 중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중력부터 찾아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서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수직 항력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힘들, 자, 실이 있다면 장력을, 용수철이 있다면 탄성력을 찾아줘야 될 거예요. 일단 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자, 힘을 내가 다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뭐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예요? 힘의 평형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나오는 힘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위 또는 아래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위 방향과 아래 방향 둘 중에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마이너스로 두고 힘의 평형식 완성할 수 있겠죠?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힘의 평형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다 뭐가 필요해? 내가 방금 정리한 돌림의 평형이 필요해요. 자,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팔의 길이를 구하고 회전의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돌림의 크기 값을 구해준 후 그것들을 전부 더해주는 작업으로 돌림의 평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문제 푸는데 안 중요 않잖아. 내가 설명을 참 심할 건데. 그렇게 좋나요? 저 시간도 좀 했는데 앞으로 혼만 할 텐데. 자, 여러분들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 있진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는 판단을 해볼게요. 자, 8번 문제 잘 푸신 분도 있고 못 푸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 문제도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만 근데 나중에는 이 정도 문제는 이제 너무 쉬운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먼저 힘을 찾습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힘들의 표시, 작용점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선반의 무게를 무시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선반은 무게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중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물체의 질량에 의한 중력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체의 질량, 무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체의 정중앙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 크기를 모른다. 이렇게 미지수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거 외에 힘이 또 있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 사람이 주고 있는 힘이 있죠. 자, 사람이 요 선반의 제일 끝점에다 힘을 주고 있고요. 자, 요 힘의 크기가 200N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끝인가요? 네? 아니요. 나 지금 힘 찾고 있잖아. 아직 안 끝났어. 힘 끝입니까? 아니에요. 뭐 있지? 아니, 난 힘 찾고 있어. 어디에 수직 강력이죠?
물체랑 판이 어디에? 선반? 자, 방금 물체와 선반이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에게 수직 항력이 있다. 맞아요. 자, 둘 사이에 수직 항력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다만 자, 이 물체와 선반 사이의 수직 항력은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응? 자, 왜 그러냐면 그렇지. 자, 이 둘은 함께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이 선반과 물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힘을 주지 않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몸 안에 내장들 갖고 있잖아. 그렇지? 내장과 내장이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겠지. 근데 내가 달릴 때 이 내장 사이의 힘이 내가 달리는 힘에 영향을 줄까? 안 주겠지, 그지? 자, 어떤 물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그 둘 사이의 힘은 무시할 수 있어. 알겠죠? 자, 접촉하면 무조건 힘이 있다. 아주 좋아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너희 지금 물리학 처음 요 파트 처음인 사람들 많잖아, 그지? 근데 지금부터 생략할 수 있는 걸 다 생략하기 시작하면, 그지? 나중에 막상 그것들이 필요할 때 못 찾아. 일단 찾아보고 그 다음 이런 이유로 생략할 수 있어를 기억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생략하면 안 좋아요. 알겠죠? 존재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아요. 끝이에요? 선반하고 손. 어디? 선반하고 손. 선반하고 손. 손. 그거는 요 200N이 그 200N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죠? 좋은 접근법이지만 자, 요건 200N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끝인가요? 지금 문제를 푼 사람들도 내가 지금 알려준 방식대로 문제를 안 풀었어요. 답이 나오면 금방 그만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끝이에요. 선반하고 물체와 손. 손은 방금 얘기했어. 손이 주고 있는 200N이 밀어내고 있는 힘으로 주고 있는 거야. 물론 선반이 손에게 주는 힘이 있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지금 사람의 손이 회전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끝이니 얘들아? 내가 접촉하면 무조건 힘이 있다고 했잖아. 아니, 마찰력 문제 없어. 여기서 안 중요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힘이 있다니까. 붙어 있는 점이 요것뿐이야. 어디? 방금 답이 나왔는데. 어디? 여기. 다 있잖아. 그지? 한 점만 다 있긴 하지만 뭐 한 점만 다 있으면 더 좋지. 여기에서 무조건 힘이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F가 몇인지 모르겠어. 자, 힘 다 찾았어. 어디에 작용하는? 선반에 작용하는 힘 다 찾은 거예요, 그지? 자, 이제 뭐 할 수 있어? 이것들에 힘의 편형 쓸 수 있겠지. 자, 여기에 일단 뭐 해야 돼? 방향 정해야 되겠지? 난 일반적으로 위를 플러스로 본다고 했어. 그럼 요 F가 뭐? 플러스. 여기는 200이 뭐? 플러스. 여기는 W가 마이너스. 내가 뭐 하라고 했어? 힘의 평형식 쓰라고 했지. 이거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 힘의 평형식은 플러스 F 마이너스 W 플러스 200이 0이다. 맞습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자, 힘의 평형 따져봤고 요거 문자 2개니까 어차피 못 구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돌림이. 자, 여기서 돌림이 회전축이 정해져 있었죠? 자, 회전축이 요 O의 위치로 정해져 있었고 힘의 작용점들 모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무게의 중력은 무조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물체의 길이가 0.5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0.25m. 자, 전체 막대 선반의 길이가 1m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팔의 길이 1m. 자, 방향은요? 자, 회전축이 요 오른쪽 점이니까 여기는 W는 무슨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죠, 그죠? 그래서 이 W에 의한 돌림의 방향은 나는 반시계를 플러스로 본다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플러스. 자, 얘는 당연히 시계죠, 그쵸? 무슨 방향? 마이너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써주고. 자, 200N의 팔의 길이 1m. 자, W 팔의 길이 0.25m.
자, 역시 물체가 가만히 정지했기 때문에 돌림도 0 돼야 되죠. 여기는 F는 왜 지금 얘가 생각하지 않았지? F는 지금 어디 위에서 작용하고 있지? 회전축에서 작용하고 있지. 회전축에서의 팔의 길이 당연히 0이겠지. 그러니까 크기 따져주지 않아.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나는 저거 방향 왜 저렇지? 왜 시계고 반시계지? 가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항상 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자, 여기는 이 팔도 사실 뭘 갖고 있는 애냐면 방향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죠? 자, 우리가 위아래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봤지.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 팔을 방향을 줄 수 있다. 즉 팔의 길이를 그냥 1m가 아니라 왼쪽으로 1m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자, 요 중력의 팔의 길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0.25라고 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정한 힘의 방향, 팔의 방향 모두 대입한 상태로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면 200N 플러스 200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위에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붙어 나오죠. 마이너스 W에 마이너스 0.25 곱하면 방향 그대로 뭐 붙어 나와요? 플러스 붙어 나오죠? 자, 굳이 시계 반시계 어렵게 따지지 않아도 팔의 길이나 힘의 방향 여러분들이 부호로만 표시해 줄 수 있으면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두 방법 중에 뭘 사용하든 간에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식을 풀면 우리가 W의 값을 800N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파트가 완전히 처음이신 분들, 내가 지금 힘을 다루는 것도 처음이고 돌림을 다루는 것도 처음이다. 물리학 선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방금 했었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연습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생략하지 마시고요. 조금 과할 정도로 자세하게 한번 구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게 된 다음에 내가 이제 다 찾아낼 수 있다. 그지? 이 정도 물리학 1 수준에 있는 문제들에서는 이 값들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지워나간다. 방금 봤던 것처럼 얘들 같이 움직이니까 서로를 밀어내는 이 문제가 안 중요해요. 여기 F, 이 F는 지금 회전축에서 가해지고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 회전축이니까 돌림이 0이야. 생각 안 해도 돼. 이러면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풀이 과정을 줄이는 거지. 처음부터 생략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연습이 안 돼.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는 자, 오른쪽에 있는 9번과 10번 같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오른쪽에 있는 두 문제도 돌림의 평형,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9번 문제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 그렇지? 9번은 왜 어렵게 느껴지고 8번은 왜 쉽게 느껴지지? 그렇죠. 9번을 보시면 회전축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회전축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방향 정하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꽤나 괴롭히게 될 회전축 정하기. 자, 이 문제에서 회전축은 어디일까요? 저도 몰라요. 이 물체가 어디로 회전하는지가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지? 그러면 회전축을 정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될까? A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저거 B를 기준으로 왜 A를 기준으로 해야 돼? A를 정할 때 B를 정할 때 다 해봐야 된다? 왜 그래야 되지? A를 정하면 정우가 회전축으로 하고 정 B를 물체 B를 기준으로 하면 물체 B가 담은 그 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쪽은 이렇게 가거나 아주 좋아요. 원래 기본적인 접근법은 그게 맞아요. 결국 얘가 회전축이 어디인지 모르니 회전축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전부 다 고른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물체가 무슨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회전축으로 정하든 이 돌림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방금 이 말의 핵심이에요. 어느 점으로 정하든 뭐가 일어나야 돼? 돌림의 평형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어디로 정하면 될까? 아무데나 정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돌림의 평형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A를 정했을 때도 돌림의 평형이 일어나야 되고 B를 정했을 때도 돌림의 평형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그지? 둘 다 항상 성립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어디를 정하든 돌림의 평형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즉 평형인 물체에 대해서는 회전축의 위치는 어떻다? 어디든 가능하다. 알겠지? 어디든 다. A를 평점에 이 회전축으로 잡아도 되고요. 위에 올려져 있는 M의 위치를 회전축으로 잡아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B를 회전축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정해야 될까? 꼭 이렇게 어디든이라고 하면 결정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럼 어디를 정해야 될까? 당연히 그렇지. 문제를 풀기 쉬운 점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문제를 풀기 쉬운 점은요? 이게 연습이죠. 그렇죠? 이걸 쉽게 찾는 게 연습입니다. 이걸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9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 양쪽에 A와 B라는 받침점이 있고요. 자, 대충 오른쪽에 좀 치우친 지점에 물체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있는 8번과는 다르게 자, 앞에 있는 8번에서는 선반의 무게가 무시됐지만 여기 있는 문제에서는 막대 무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대 무게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문제를 보면 밀도가 균이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점에 작용하고 있겠죠. 자, 힘을 먼저 찾아봅니다. 자, 막대의 중력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또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의 무게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맞닿아 있는 점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물체랑 막대는 어떨까요? 역시 이 문제에서도 회전하는 주체가 이 물체와 막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죠?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무슨 생각할 수 있다?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주고받는 힘은 이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맞닿아 있는 물체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받침점 A랑 받침점 B가 있죠.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방금 회전했다고 생각했을 때 받침점 A를 중심으로 돈다. 그 말은 이 B는 같이 돌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A도 같이 도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을 지어줍시다. 자, 모르는 건 미지수로, 아는 건 값수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유일한 힘은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뿐이네요. 그죠? 자,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물체의 중력 mg라고 표현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미지수로 표현해줄 겁니다. 자, A와 B가 주는 힘. 자, 뭐 A가 B가 주는 힘을 이렇게 FA랑 FB라고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막대의 질량이니까 막대의 질량이 중요한 미지수가 되겠죠. 자, 저는 얘를 대문자 m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해볼 겁니다. 자, 문제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문제의 중요한 힌트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죠? A가 그렇죠. A가 B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B가 7대 9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어떤 문자의 값이 비율이 나와 있어. 우리 이럴 때 어떤 방법 주로 사용하지? 이 둘을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자, 어떤 식으로? 자, 미지수 한 개를 활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좀 편하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서 작용하는 FA와 FB를 이렇게 7F와 9F로 바꿔 써볼 겁니다. 자, 힘의 크기는 다 정했고 방향 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방향은 위방향 플러스 아래방향 마이너스로 볼 거니까 자, 9F와 7F 둘 다 플러스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MG 두 개 다 마이너스 붙일 겁니다. 자, 힘 다 찾았죠? 자, 이제 힘의 평형식 완성할 수 있어요. 플러스 7F 플러스 9F 마이너스 MG 두 개. 자, 이렇게 문자가 난무하는 식에서 여러분들 항상 주의 깊게 봐줘야 될 것은 무엇이 미지수고 무엇이 주어진 값인지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문자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여기서 내가 문제에 알려준 값은 소문자 m은 내가 알고 있는 값이죠. 그 다음에 g는 상수 취급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대문자 f랑 대문자 n 이 두 가지죠. 그죠? 이런 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게 미지수다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받침점의 위치는 어딜 정해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둘 다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A를 받침점으로 한번 삼아볼 거고, 두 번째는 물체 M을 받침점으로 삼아볼 겁니다. 자, A를 받침점으로 삼게 되면, 자, A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의 길이를 방향까지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대문자 M 8의 길이 몇이나 나와 있어요? 플러스 2L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mg 역시 몇으로 플러스 3L, 마지막 f, b, 9f까지는 플러스 4L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돌리면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2L이 마이너스 mg 플러스 3L이 마이너스 mg 플러스 4L이 플러스 9F. 자, 여기에 A를 받침점을 했을 때의 식.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소문자 형질을 받침점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8의 길이 마이너스 3L. 자, 여기까지 8의 길이 마이너스 L. 여기까지 8의 길이 플러스 2L. 자, 써보면 이거 마이너스 3L 마이너스 3L 7F 플러스 7F 마이너스 L 마이너스 MG 이거 잘못했다. 그죠? 플러스 L이죠? 자, 이번에는 대문자 m의 받침점 위치에다가 했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여기가 8의 길이죠. 마이너스 2에 7f, 얘가 0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l 마이너스 mg 플러스 2에 9f. 자,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뭐가 쉬운 식일까요? 자, A를 받침점으로 했을 때, 작은 물체 M을 받침점으로 했을 때, 막대 대문자 M을 받침점으로 했을 때, 자, 세 경우로 식을 써봤어요. 자, 어떤 경우가 쉬운 식일까요? 몇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얘가 좀 더 쉬운 식이죠. 왜죠? 응?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는 미지수가 적죠. 그죠? 자, 위에는 두 개의 식에서는 대문자 M과 F, 미지수 두 개가 다 살죠. 밑에서는 F밖에 미지수가 없죠. 그죠? 결국 받침점의 위치로 가장 좋은 지점은 어디다?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지점. 자, 이 받침점의 위치에 있는 힘은 돌림힘에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점이 받침점으로 가장 좋은 점. 그럼 어떻게 찾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습을 통해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자, 마지막 식을 풀어보게 되면, 자, 요 4f가 mg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요 첫 번째 식에서 16f가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g이기 때문에, 자, 12f가 대문자 mg, 문자 m은 3m이라고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래 이 과정을 푸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이 과정 중에서 앞으로는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대 9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FA와 FB를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문자가 이 두 개인데 이 둘을 하나씩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전략에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마지막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써주게 되면 풀이 과정이 출격이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연습.
이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내지 않을까? 아무리 풀이형 문제를 줄이라고 했어도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아요? 자, 앞에 거 빠르게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 우리는 이 평형을 가지고 돌림의 평형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어떤 물체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서는 22쪽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저 물체는 좀 불안하다. 이 물체는 그래도 좀 덜 불안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프린트에 적어놓은 예로는 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자, 이 똑같은 곡률의 두 곡면에다가 똑같은 물체를 올려놔요. 이 두 개의 물체는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이 두 물체는 둘 다 평형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더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불안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왼쪽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우리는 얘를 살짝 툭 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쭈르륵 굴러 떨어져서 이 위치를 벗어날 걸 알아요. 그죠? 얘는 톡 밀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제자리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아, 우리가 뭘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뭘 안정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다시. 그렇죠. 다시 원래 위치,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면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멈춰져 있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물체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따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그 다음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2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물체를 이렇게 두 가지 상태, 두 가지 다른 상태로 비교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원뿔대 모양의 두 개의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넓은 면이 아래로 가도록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좁은 면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당연히 바닥이 평평하니까 두 물체도 역시 무슨 상태? 평형 상태겠죠. 자, 이렇게 그 균일한 밀도가 균일한 물체에서 이런 아래쪽이 좀 더 넓은 물체는 당연히 무게 중심이 넓은 면 쪽에 가깝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불안정하냐는 거죠. 자, 당연히 누가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오른쪽이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과 불안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가 물체에게 살짝 변화를 줬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체에게 둘 다 똑같은 오른쪽 방향에 힘을 줘서 얘를 살짝 회전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자, 얘가 살짝 회전했을 때 자, 왼쪽에 있는 물체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내가 방금 말했었던 저 오른쪽 방향의 힘을 가지고 이 물체는 어떤 방향의 회전이 발생을 했어? 시계 방향의 회전이 발생을 했어. 자, 여기 있는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요만큼의 팔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중력에 의해서는 어떤 방향의 회전이 발생을 하게 돼? 돌림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발생하게 되죠. 자, 외부 힘에 의한 돌림과 중력에 의한 돌림이 서로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힘을 제거하게 되면 내가 줬었던 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돼? 반대로 되돌아오게 되겠지. 자, 얘는 그래서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좁은 면이 자,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자, 무게중심이 이렇게 축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돌림의 방향은 내가 준 방향과 같은 무슨 방향으로? 둘 다 시계 방향과 똑같이 생기게 되겠죠. 자, 내가 준 회전과 같은 방향의 돌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돌아갈 수 없겠지. 이 상태로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같은 물체에 대해서 이 무게중심의 위치를 가지고 안정과 불안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안정했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을수록 좀 더 안정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하다. 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역시 완전히 똑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상황에 두는 건데 자, 이렇게 계단 턱 같은 곳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 똑같은 물체를 올려놓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올려놓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어디가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이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 경우에는 무게중심의 높이는 변 똑같아요. 그죠? 둘 다 똑같은 높이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는 왜 얘가 더 안정하다고 생각해? 바로 무게중심이 자, 바닥의 끝을 연장한 선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물체를 받치고 있는 바닥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벗어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에 있으면 안정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무게중심이 자, 바닥면에 연장선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얘를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6쪽에는 현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돌림힘의 성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뢰입니다. 지뢰. 자, 지뢰는 자, 이렇게 받침점과 자, 물체를 올려놓는 작용점. 자, 이 물체를 들기 위해 힘을 주는 지점인 힘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자, 돌림의 평형으로 이 물체를 들어올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무엇의 비를 가지고 요 팔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작용점과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1, 받침점과 힘점까지의 거리가 3이라고 한다면 나는 최소 몇만큼의 힘을 주게 되면 물체 무게의 3분의 1만큼의 힘을 주게 되면 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돌림의 평형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 힘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지뢰라는 장치입니다. 자, 이 지뢰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라고 얘기하는 지뢰들이에요. 자, 위에 있는 자, 작용점, 받침점, 힘점 순서대로 나와 있는 이 지뢰가 1종 지뢰입니다. 2종 지뢰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 순서대로 점들이 존재하고 위치하는 지뢰를 우리가 2종 지뢰라고 하고요. 2종 지뢰의 특징은 1종 지뢰는 물체를 들어올리려면 힘을 아래로 눌러야 되잖아.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지. 얘는 어때요? 내가 들어올리고 싶으면 힘을 위로 줘야 돼요.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3종 지뢰는 자, 힘, 받침점, 힘점, 작용점 순서대로 물체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떨까? 오히려 힘을 더 쓰죠. 힘을 더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얘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그럼 얘를 왜 쓰지? 오히려 힘을 더 써야 되는데 얘를 왜 쓸까요? 자, 왜 쓰냐면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씁니다. 자, 이런 장치가 뭐가 있냐면 손톱깎이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손톱깎이. 나도 가물가물하다니. 이걸 가르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이렇게 지뢰가 크게 세 종류, 전부 다 돌림의 평형으로 이 장치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돌림의 평형을 이용한 또 다른 장치 중에 하나는 두 개의 바퀴를 이렇게 붙여놓은 축바퀴라는 장치입니다. 자, 안쪽에 반지름이 작은 원에다가 바퀴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바깥쪽에 이렇게 힘을 줘서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자, 이런 장치입니다.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팔의 길이가 되고요. 팔의 길이의 비율에 따라서 힘을 줄일 수 있는 장치. 자, 이 축바퀴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 핸들이에요. 자, 자동차 바퀴 꽤 무겁죠? 이 자동차 바퀴 우리 조그만 핸들로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축바퀴의 원리. 내가 돌릴 수 있을 때 이 반지름의 크기를 조절해서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 하는 장치. 자, 이런 장치들의 뭘 얻을 수 있냐면 3종 지뢰를 제외하면 전부 다 내가 힘을 줄일 수 있어.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없어. 뭔가 이득이 있으면 손해가 있어야 돼. 무엇의 손해가 생길까? 무엇의 손해가 생길까요? 거리. 그렇죠.
힘의 이득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힘을 줄인 만큼 거리를 더 늘려줘야 돼. 내가 만약에 아까 여기에서 힘을 3분의 1로 줄였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 물체를 10cm만큼 올리고 싶어. 그러면 나는 몇 cm만큼 눌러줘야 돼? 30cm만큼 눌러야 돼. 자, 힘을 줄인 비율의 역수만큼 거리를 늘려줘야 되는 거죠. 자, 왜냐면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 일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현 교육 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뒤에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단원입니다. 자, 풀이형 문제가 많이 줄긴 했어도 역학 파트에서 풀이형 문제를 안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중요한데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은 아주 쉬운 기본 문제를 지금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린트에 부족한 문제들은 자, 클리닉을 통해서 좀 더 풀이 연습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쉬었다가 네, 잠시만요. 이거만 나와. 방금 얘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A에 주는 지구가 A에게 주는 힘이라고 하지. 그런데 작용반작용 관계는 유일하게 어떤 경우가 생겼다냐면 힘을 주는 애랑 힘을 받는 애를 뒤바꿀 수 있는 경우만 작용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쏘는 것처럼 지구가 A에게 바닥이 A에게 뒤바꿨을 때 같아 안 같아? 얘 저렇게 바꿨을 때 A가 바닥에게 같아 안 같아? 위에 거랑 어? 왜 같아? 지구가 A랑 A가 바닥이랑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러면 얘는 작용반작용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아주 단순해. 힘을 주는 애랑 받는 애를 뒤바꿨을 때 같으냐 안 같으냐만 확인하면 돼. 아니 해도 돼.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돌림의 평면 무조건 일어날 거니까 그 중에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점을 회전축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잡는 게 좋다는 거지. 힘의 참는 것 같은 어려운데 그런 원수는 당연히.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규칙은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로 찾아보고 못 찾는 게 있으면 그걸 보충하고